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문재인 대표에게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사실이 있죠? 예.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자,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다르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민중민주주의자이고 민중민주주의는 변형된 공산주의자. 그러면 변형된 공산주의자입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오늘 한겨레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지요. 정부 여당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정교과서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영방송은 극우들이 장악을 한 채로 정치적 또 이념적 편향 발언을 그야말로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신영복 선생님이 쓴 대통령 기록관 이 현판도 간첩사건 연루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체해버리는 그야말로 무도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다들 안녕들 하십니까? 이렇게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회죠. 이 마지막 국회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방송문화진흥회 고용주 이사장 문제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신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감사드립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우선 교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조금씩 바꿔서 쓰긴 했지만 국정교과서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단일 국사 교과서를 박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렇게 아주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면 머릿기사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 여권이 국정화 대신 통합 교과서를 꺼내 들었다. 이렇게 또 일면 머리에 보도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교과서 문제를 일면에 아예 다루지 않고 있고 사설에 썼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겨레는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의원님께서는 정부 여당의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너무 이 반대 근거들이 많이 나와서 네. 반대 근거를 더 덧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쭉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벌어질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다른 의미지만 교과서 계속 수정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교과서 수정을 시도할까? 그러다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선 아예 교과서를 생산하는 틀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이럴까? 이거는 우리 보수 세력의 원죄 때문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교과서 그 과정에서 쭉 보면 가장 강경한 사람이 누구냐? 네. 박근혜 대통령 이미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일부는 국정교과서로 밀어붙이는 게 심하지 않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대안을 제시해서 타협하려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제 중앙일보 시각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 아직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친일인데 네. 거기서 더 비극적인 건 박정희 대통령이 친일 임명사전에 인물이 올라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발자국도 우리 사회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보수 세력으로서 합리성을 가지고 교과서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나의 가계에 오랜 트라우마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군색하고. 네. 그래서 청와대도 보면 말이 자꾸 바뀌더라고요. 박 대통령의 의지라고 했다가 네.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주장한 건 아니라고 또 하기도 하고 네. 네,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것 같고 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무성 대표 부친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친일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또 김무성 대표는 그걸 쿨하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 약간의 애국적인 행동을 가지고 친일 행위를 덮으려고 시도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권의 가장 유력한 두 분 현재 대통령과 당대표의 부친의 친일 행적이 그 중심에 있다. 그래서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시도를 해서 가더라도 네. 곧 걸려 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만들어도 이건 뭐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가계적 친일 행적이 없는 그런 보수 대통령이 나온다면 네. 곧 걸려서 넘어져서 바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마지막 갈등이다 이렇게 보여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역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 과거에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우리 그 역사의 문제, 현대사의 슬픈 과거를 다들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뒤덮으려는 말씀하신 대로 집안의 문제, 자신들의 정치인의 집안의 문제를 좀 뒤엎으려는 덮으려는 뭐 이런 시도 뭐 그런 차원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런 비판이 여전히 거센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나라가 뭐 북한 뭐 이렇게 북한. 그렇죠. 네. 뭐 방글라데시 뭐 일부 이슬람 국가 정도밖에 없어서 오히려 왜 교과서를 이렇게 선진국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후진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그런 비판이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이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세게 나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 그런 네. 움직임이 있으시죠? 예, 일단 특위를 구성했고요. 네. 도정환 의원이 특위를 맡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도정환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와서 계속 이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연구해 오시고 시정을 위해서 애쓰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번 뭔가를 하시면 시인적 꽂히는 감수성으로 해결하시는 스타일이라 저는 뭐 열심히 하실 거고 성과도 일정 부분 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교과서 문제는 저희 팟짱도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영주 박문진 이사장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아주 극단적인 망언을 막 쏟아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분이 도대체 왜 저러시냐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저런 분이 박문진 이사장이야 뭐 이런 정도의 생각까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영주 이사장의 문제를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이번 국회에서 제기를 하셨는데요. 문제는 네. 이분의 발언 수위가 문제 제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네. 의원님께서는 이 고영주 이사장의 발언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떤 발언이 가장 또 충격적이셨어요? 사실은 뭐 저는 그 민주적인 사고가 가장 체화된 분 중에 하나, 그 가장 체화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시민적 힘에 대한 믿음, 네. 신뢰, 그걸 기초로 한 거라.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민중민주주의론자라고 그분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 이분이 민중민주주의론도 역시 공산주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글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인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질문을 했는데 네. 그냥 변형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고 네. 그것만큼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분 발언을 보면요. 문재인 후보도 공산주의자고 노무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고 사법부에는 김일성 장학생이 있고 검찰, 공무원, 새누리당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을 수 네. 있고 국사학자 90%가 친북 좌경이고 이재호, 김문수도 전향한 공산주의자고 친일 인명사전은 분열적이고 사법부에는 일부 좌경 세력이 도대체 이거를
정상적인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국회 답변이나 네. 그 국회에서 그 두 차례 파동이 있은 이후에 문화일보 인터뷰를 보면 네네. 이분에게는 그런 발언들이 옳다는 절대적 신념, 공안 검사로서 그리고 이후에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활동을 해오면서 그게 화석화된 신념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그 화석화된 신념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공직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석화된 이념을 가지고 공영방송 감독기구의 이사장이 됐다는 게 지금 사실은 저는 문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 우상호 의원이 그 조언을 드렸어요. 그런 생각을 고집하실 건데 네. 그러려면 공영방송에 오면 안 되고 그냥 국정원에 가시지 그랬냐. 네네.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가 그냥 무슨 답변을 하면 탁 나오는 게 북한의 대남 전술부터 시작해서 쫙. 그리고 심지어 이제 문화일보 인터뷰 보시면 네네. 문재인 대표는 이념적 공산주의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뭐 연방제를 주장해서 뭐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장했는데 결이 다르다. 네. 심지어 국민을 싸잡아서 모독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알았다면 찍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이 안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말들이 다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아셔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네. 진보를 가장한 보수다. 네. 게다가 막판에 한미 FTA까지 추진하셔서 사실은 이 이념 논쟁과는 거리가 먼 분이거든요. 네. 다 알고 있는데 있죠. 그 말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좀 생각이 화석화된 어떤 이상한 신념이 있는 분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제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사퇴와 관련해서 뭐 사퇴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공전선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네, 그러니까 그것도 네. 70년대 딱 유신 정권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네. 이분의 사고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면에 흐르는 네. 이분을 내세운 분의 의도를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분을 내세운 분. 제가 그날 국감장에서 네. 10월 23일 날 고영주 이사장이 김기춘 실장, 그다음에 그 박준우 정무수석을 만난 조선일보 네. 신문을 이제 카피해서 나갔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딱 제시했더니 내가 모시고 일한 분이다. 공안검사 시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를 임명한 분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계속 부인해 왔거든요. 사실은 네네네. 임명은 방통위원장이 하는 건데 네. 그 순간 방통위원장님은 사실은 실권이 없는 대리인이 되어버린 거죠. 고영주 이사장으로 인해서. 네. 예, 그렇게 이제 김기춘 실장과의 친분을 인정했고 네. 그로도 계속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건 김기춘 전 실장이 이분의 임명에 관여했다. 그럼 김기춘 실장이 임명했다고 지금 그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사람들, 네. 누군가를 보면 네네. 그게 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때 요직에 임명된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황교안 총리 등등등 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라인업과 이 박문진 이사장 고영주 또한 무관하지 않은 거죠. 뭔가의 사슬 구조에 한 명 있는 거고 오늘 보니까 또 KBS 이사 한 분이 그러니까요. 고영주 이사장을 옹호하고 나섰잖아요. 시대의 그러니까 의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시대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참 아직 그 말을 입에 담기가 힘들죠. 일배 수준의 인식을 가진 분이 KBS 이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라인업을 보시면 네. 청와대, 그다음에 정부의 최고점인 국무총리, 그다음에 감사원 사무처장까지 검사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공영방송까지 이제 공안 라인이 장악한 그런 형국인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저는 이 모든 게 네. 공안으로 전국 운영하고 야당 딱 옥매치고 공안으로 네. 그리고 이제 방송까지 KBS, MBC 장악하면 사실은 이 두 방송의 보도 프로그램들의 네. 시청률이 합치면 네. 한 40% 됩니다. 네. 뉴스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최하로 잡아도 뉴스만 잡아도 40%거든요. 네. 그러니까 40%의 여론 장악력을 확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보수 신문들 장악해 있고 보수 신문으로 인해서 진보 언론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요즘 포털 보면 정말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기계적 알고리즘에 손을 대는 것 같아요. 너무 새누리당이 탄압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포털. 카카오톡이 네. 감청에 응하기로 해놓고 네. 한동안 안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예. 포털까지 장악했고 예. 이런 상황에서 총선 대선을 치르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확하고 저의 이 확신을 더 확신으로 굳게 하는 것은 네. 이 문제가 터진 이후 고영주 이사장이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는 거. 이건 어딘가로부터 사인 받은 겁니다. 어디에서 사인을 받았을까요? 그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고영주 이사장 표현을 빌리면 네.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이 자리에 보낸 분. 이 자리에 보낸 분. 보낸 분.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도 되게 애매한 태도예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네. 무슨 사퇴까지 시킬 일이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그 말은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면 객관적인 말을 던지고 뭐 사퇴까지야 이 말은 김무성 대표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 이분이 계신 게. 네. 그렇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왜 종북 논란이 계속 일으킬까? 네. 시대착오적인. 네. 그건 딱 하나입니다. 친일을 덮기 위한 종북 논란이에요. 네. 사실 이분이 계속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것이 왜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건 문제고 대한민국을 허물자는 건 괜찮냐. 문재인 대표가 언제 대한민국을 허물자고 했습니까? 네. 솔직히 저희는 다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예요. 그렇죠. 다만 평등한 민주주의도 실현해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고영주 이사장이 꼬여서 저는 그분에게 다시 이제 국회에서 만나면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분이 지키자는 국가 정체성은 친일이냐 뭐냐. 네. 친일 같습니다. 친일이 별 문제 없다가 네. 그분의 국가 정체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날도 친일 인명사전은 분열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럼 친일 인명사전이 분열적이라고 전병헌 그 최고위원 말에 답했기 때문에 제가 그럼 친일 청사는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시기에 논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친일 청사는 계속 진행 중이고 우리의 과제잖아요. 아직도 못한 거죠. 아직도 제대로 못한 게 제대로 친일 청산이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정체성 하는데 저는 한반도 이 한반도의 정체성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초대에 이끌었던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이 결국은 친일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다. 네. 그리고 그 두 분이 다 독재로 물러나게 됐고 이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건 엄연한 사실이다. 네. 요거를 안 받아들이려고 지금 이런 분을 화석화된 이념적 강자를 네. 공영방송 이사장으로까지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렇죠.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네. 그 현실 정치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이른바 70년대 유신 세력들이 네. 곳곳에 청와대 국회에도 일부 계시고 또 행정부에 등등 이렇게 도처에 있으면서 특히 검찰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실권을 행사하는데 결국엔 이것이 과거 자신들의 좀 부끄러운 과거인 친일 이 문제를 덮기 위해서 끊임없이 종북 논란을 일으키면서 결국엔 이념 공세로 내년 총선 후년 대선까지 가려고 하는 선거 전략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분들은 마치 엑스파일
파일이라는 드라마 미드. 네. 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배후 세력들이 있어요. X 세력들이. X 세력들. 모든 것. 네. 네, 그 X 세력의 변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자, 뭐 나를 이 자리에 보낸 분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거냐, 뭐 불필요하다 이런 김무성 대표의 주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뭐 기울어진 운동장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데요. 사실 언론이 제일 그게 심한 상황이거든요. 종편 또 조중동 그리고 KBS, MBC 사실 공영방송이 해야 될 어떤 위치가 있는데 그걸 뭐 잃은 지 굉장히 오래고 심지어 이런 분들이 뭐 그 좀 전체를 감독기구의 이사장으로 앉아 있으니 그 방송의 내용이 어떨까? 이거 뭐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다 이른바 공안 세력 70년대 유신 세력들이 잡고 있다고 하면 여기서 제대로 된 여론 전파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싸울 계획이세요? 제가 어저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 KBS가 단 한마디 비판도 못하는 것을 보고 네. 장악된 방송국 KBS 사장 임명하기 때문에 현 사장이 굉장히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네네. 어제도 제가 이제 보수 언론 쪽에 몇몇 기자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치권이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이건 언론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 네. 당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는 거다. 아무리 그래도 고영주 이사장이 방문진에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 동의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근데 다른 한편 이제 고영주 이사장을 내려보냈다는 건 종편들에도 하나의 시그널이거든요. 계속 안보 상업주의로 가라. 네. 괜찮다. 뭐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법적으로 보면 네. 저희가 방통위를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네. 정현주 사장 해임시킬 때 네. KBS 이사회가 여야 6대5 구조였는데 신태섭 이사를 강제 해임시키면서 네. 거꾸로 6대5를 만들어서 정현주 사장을 해임하고 대통령이 이제 해임했거든요. 네, 임명권자니까. 그렇죠. 그때 이게 법적 논쟁이 붙었습니다. 정현주 사장이 이제 제소를 했는데 그때 사법부 판단이 임명권 있는 곳에 해임권 있다예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에게 고영주 이사장의 해임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통위가 그날 답변을 할 때 네네. 방통위원장이 이게 과거의 일은 괜찮다. 과거의 발언은 괜찮다지만 이제 현재 진행형 발언이 됐기 때문에 네. 공영방송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장이 계속해서 이런 발언을 마구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문화방송 인터뷰까지 하면서 네.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을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네. 그리고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다 할 겁니다. 해임 결의안도 하고 뭐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리고 뭐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어제 도정환 의원께서 모든 수단, 예를 들면 예산과의 연계를 해서까지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렇게까지 뭐 국정교과서는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 고영주 이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을 다 해야 되죠. 네. 현재로선 방통위원장을 압박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수단입니다.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방통위원장은 그야말로
대리인에 불과하고 그리고 공안검사 시절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자신이 모시고 일한 분이다라고 우회적으로 누가 자신을 이 자리에 보낸 것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을 한 셈인데요. 과연 네. 방통위원장이 고영주 이사장을 내보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통위 내에 있는 야당 추천위원들이 역할을 네네.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방통위원회에 야당 추천 이사를 넣게 된 법이 네. 견제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그리고 여당 추천 위원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예를 들면 뭐든 결과론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트윗에서도 이런 사람 하나 내보내지 못하면서 무슨 국회의원이냐 이런 말 정말 많이 듣거든요. 네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야당인데 네. 야당이 현실 권력이 아닌데 왜못 내려보냈느냐 너네 무능하다 이렇게 가시면 뭐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야당 추천위원들 그다음에 방문진 내에 또 야당 추천 이사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역할을 다해서 진짜 애써보겠다. 예,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이 이제 우리가 그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네. 이분의 몰상식하고 시대착오적이며 사실은 인간적으로도 너무 무례하셔요. 네. 우상호 간사를 앞에 두고 친북행위를 했으니까 친북 임명사전에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당은 정말 그런 무례와 몰상식과 시대착오와 네. 극우적 이념 편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에 상응하는 언어와 태도와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 보자면 그 과거 같으면 사실 고영주 이사장의 이런 발언이 나왔을 초동에 아마도 MBC 문화방송 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 노동자들이 대거 나서서 아마도 뭐 피켓 시위도 하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비판도 하고 몰려가서 항의도 하고 이랬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안 보여서 좀 언론 노동자들이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들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게 전 거꾸로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시절에는 그렇게 입장 표명을 강하게 하고 때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한 사람들이 독재 비슷한 정권이 들어서니까 입을 다물고 비겁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언론 노동자들의 입을 침묵하게 하는 이 정권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 시대의 명령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서 정말 언론인다운, 방송인다운 분들이 목소리를 내게 해주고 그것이 조금 갈등을 빚더라도 그걸 극복하는 게 민주주의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언론 노동자들이 열심히 문제 제기를 해주시기 바라지만 이 또한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언론 노동자들이 많이 쫓겨나가지고요. 그 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일선에서 만나는 젊은 기자들, 젊은 방송인들은 젊은 뿐만 아니에요. 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만나본 사람은 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명했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입장 표명이 되지 않는 것은 복잡한 구조 때문이기 때문에요. 네. 네, 그 구조가 해결되는 길은 정말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당이 불임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네, 정권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고영주 이사장은 아마도 그 영화 변호인을 보신 분들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대략 짐작을 하실 겁니다. 1980년대 부산 지역 최대 용공 조작 사건이었던
불임 사건 당시 담당 공안 검사지 않습니까? 그 이분과 관련된 그 트윗이나 또 페이스북을 보면 그 영화의 한 장면이 그 고문받는 사진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분 역시도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한 뭐 이런 수단으로 이념에 충실한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네. 저는 보수는 이익으로 뭉쳐서 부패로 망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네. 이익으로 뭉친다는 건 사적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저는 뭐 고영주 이사장이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뭐 영웅적 신념처럼 정말 시랍 영웅의 그런 변형된 버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하셔야 박문진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 점에 있어서 그 박문진 이사장이 뭐 문재인 대표나 박원순 시장이나 그분들의 그 과거 삶을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자가당착,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그야말로 야당은 총력전을 교과서 문제를 비롯해서 그 고영주 이사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 언론단체 또 시민단체들은 오는 12일 고영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는데 야당은 앞서 말씀해 주신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 또 해임 결의안 뭐 이런 등등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국회를 좀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뭐 장외투쟁을 한다 이런 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요 부분은 아직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얘기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럼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군요. 자, 지금 보면 공영방송에 이사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영주 이사장뿐만 아니라 극우 성향의 공영방송 이사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거든요. 앞서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가 지적됐던 KBS 이인호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편향된 역사인식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논란을 빚은 바 있고요. 그리고 KBS 차기환 이사의 경우에는 일베 이 글을 뭐 SNS에 막 뿌려가지고 문제가 됐었고 조부석 이사, EBS 그렇죠, 조형곤 이사, 안양옥 이사, 다 뉴라이트 인사 이런 분들이 과연 적합한 이사냐? 공영방송에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옳으냐? 이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데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임명되시기 전부터 거의 그 미방위하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두 달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했고 이분이 될 거다, 되면 안 된다, 뭐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인호 이사장과 고영주 이사장은 좀 결이 다릅니다. 이인호 이사장이 저렇게 막말하시지는 않아요. 문제가 많은 분인데 특히 친일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친일 임명 사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분이 확실히 생각이 많이 바뀌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차기환 이사는 MBC에서 KBS에서 돌려막기하고 갈아타기 한 최초 사례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 정권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영곤 이사는 저희 당 배재정 의원을 미친 여성이라고 해서 EBS 출연해서 영구 퇴출된 분입니다. 영구 퇴출된 분이 이사하고 있는 거고, 안양옥 이사는 EBS 이사 하시다가 동료를 때렸어요. 폭행하셔가지고 반성문을 쓰시고 16개월 만에 물러나신 분이 다시 EBS로 이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말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느꼈을 그 극도의 모멸감과 수치심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역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보수 쪽에서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 수치감, 모멸감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의 이익 지키기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 라인업 전체가 문제되는 정점에 고영주 이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더 튼튼한 기초를 가진 분은 이인호 이사장이시죠. 그러니까 KBS 이사장하고 MBC 박문진 이사장이 쌍두마차가 돼서 비정상적인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네네.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수신료 해주겠다. 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같이 하자. 하시라도 해주겠다. 네. 이렇게 또 미방위 간사와 미방위원들이 국감장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아, 정말 이게 지금 한도 끝도 없는,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는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정말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전반을 손대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국가 정체성을 가질 수도 없고 국가의 여론도 형성도 되기 어렵고 뭐 이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혜롭게 잘 대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실타래는 보수 정권 10년인데 이 보수 정권 10년이 국가를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보수 정권이 창출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인에 의해서 창출됐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결합되고 뭐 여러 가지가 결합돼서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트라우마로 나타나서 오늘의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언론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야당 비판할 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색깔론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언론인들이. 메카시 광풍을 결국은 미국에서 퇴출시킨 건 언론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다고 해도 언론만은 최후의 순간에 정리정돈하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이번 고영주 이사장만큼은 한 목소리가 돼서 사실은 물러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언론도 정치도 좀 이렇게 몰상식한 것과는 이젠 결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